오늘 오전 경기도 김포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또 병원에 있던 환자 13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안에 대피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한반도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작년 싱가포르 회담 합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북미 실무 협상 성과 도출 방안을 교환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새 질서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내비친 반면 한국당은 의미 있는 진전도 발전도 성과도 없는 맹탕 정상회담이었다고 혹평했습니다. 내년도 이후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과 합리적 수준 인상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하는 우리 측과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김포에 이어서 파주의 돼지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면서 발생 농가는 모두 4곳으로 늘었습니다. 또 인천 강화의 농장에서도 의심 신고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정부는 앞서 경기와 인천, 강원 지역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을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조 장관의 가족, 친인척뿐 아니라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부인 정경심 교수는 검찰 소환과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뉴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오전 130여 명이 입원해 있는 경기도 김포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2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는데 인명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현장 나가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김포 요양병원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부상자가 30명 정도 되고요. 지금까지. 그리고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지금 현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건물 4층에서 불이 난 건데요. 화재의 영향으로 유리창 일부가 파손돼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은 근처로 긴급 대피시킨 환자들을 병원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경기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입원하고 있던 환자 3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이 가운데 2명이 숨지고 9명이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들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집중치료를 받던 환자인데 불이 난 뒤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상태가 악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시 요양병원에는 130여 명이 입원 중이었는데 현재는 모두 대피한 상태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환자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어서 인근 소방서는 물론 사설 구급차까지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또 해당 지역에 주둔하는 군인들도 환자 이송 지원에 나서 힘을 보탰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등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더 큰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 일단 불길은 잡힌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직후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를 출동시키는 소방대응 1단계를 발령했는데요. 펌프차 등 장비 50여 대와 소방관 등 인력 100여 명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5분쯤 불길을 잡았는데 현재는 대응 1단계를 해제한 상태입니다. 이후 건물 4층에 있는 송풍기를 통해 연기를 빼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소방 측은 요양병원 4층에 있는 보일러실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김포시 요양병원 화재 현장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네, 방금 들어 속보 한 가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현안 보고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국정원 얘기로는 북미가 2, 3주 내 실무 협상 재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북미 협상의 합의가 나오면 연내 3차 정상회담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2, 3주 내 실무 협상 재개 가능성이 있고 연내에는 한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서훈 국정원장이 직접 출석을 해서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전체회의를 마치고 조금 전부터는 여야 간사가 회의 내용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어떤 내용 얘기가 오갔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안 질의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북한 동향에 대해 보고하고
국보법 위반 혐의 내사 사건 논란에 대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했습니다. 우선 북미회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회담 합의 불발 이후 제14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내부 체제를 정비하고 비핵화 협상 시한을 연내로 설정하는 한편 4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 6월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북한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등 회담 영향 최소화에 주력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습니다. 김정은은 5월 이후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지속하며 전력 보강과 안보 이슈화를 통해 대남, 대미 압박 수위를 높여가면서 하절기에 들어서는 원산에 수시 체류하며 꾸준히 미사일 발사를 참관해 왔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최근 민생행보 및 비핵화 실무 협상 의지를 발신하며 대미 협상을 재점화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앞으로 2 내지 3주 안에 실무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무 협상에서 합의가 도출될 경우 연내에도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제가 김정은의 방중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거 이전에 좀 간단하게 우선 조국 천암하고 관련된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국 천암이 관련된 선박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는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선박은 지금 현재 군사낭의 선박이 억류돼 있다. 그 다음에 이 선박은 2017년 7월부터 8월에 남포항에서 시작된 행위다 하는 것을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김정은 답방에 대해서 워낙 올 11월에 부산에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에 참석 여부를 저희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국정원에서는 아마 비핵화 협상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부산에 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의 방중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은 김정은이 5번째로 방중해서 북중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정원은 북중 수교 70주년 10월 6일과 1, 2차 북미 정상회담 전 방중 한 전례 등으로 보아 북중 친선 강화, 북미 협상 관련 정세 인식 공유, 추가 경험 논의 등을 위해서 방중할 가능성이 있어 주시 중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방중할 경우에 방문 지역은 북경 지역이나 또는 동북 삼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해서 관련 동향을 저희가 보고받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에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자강도 무시군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병을 최초 신고하고 6월 관련 회의에 참석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발병 돼지 살처분, 돈육 유통 전면 금지, 발병 지역 인원 이동 차단, 해외에서 수의 약품 소독제 도입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7월 이후 여러 지역에서 지속 발병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알려진 바와 같이 지금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민간인 사찰을 했던 의혹과 관련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조국 사태로 많이 묻혀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를 했고 국정원의 공식 답변은 기본적으로 국보법 위반 혐의 조직에 대한 내사 사건이라는 것으로 규정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내부에서도 진상을 조사 중에 있고 또 지금 소위 김 대표라고 하는 그분이 공익 제보자로서 지금 인정을 받고 경찰에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요하면 이건 수사로까지 확대돼서 그 진상을 밝혀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국보법 위반 사건 내사는 심사위를 가동해서 북한 연계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착수하고, 국정원의 입장입니다. 진행 중인 내사 건도 지속 필요성을 정기 평가하고 일정 기간 경과 시 종결하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한편 관련 예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국정원 전반적으로 지금 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내용 전망부터 조국 장관 관련 내용, 민간인 사찰 내용, 다양한 내용들이 지금 나왔는데요. 앞서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요. 자, 북미 실무 협상이 2, 3주 내에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북미 간의 협상에 합의가 나오면 연내에 북미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 자, 오늘 이런 내용이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교육위에서도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고교 무상교육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3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무상교육을 실시를 하고, 그리고 2년 뒤인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 대해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이 같은 내용인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내용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아침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서 만나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가 무르익은 가운데 만난 두 정상은 지금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의 진전을 이룰 좋은 기회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뉴욕에서 김도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지연되면서 15분 늦게 시작된 9번째 한미 정상회담. 문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아마도 한반도의 역할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아주 세계사를 대해주는 업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미 정상은 최근 북한의 실무협상 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좋은 기회가 왔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북미가 조기에 실무협상을 열어서 협상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부장관 교체 이후 언급한 새로운 방식의 비핵화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설명이 없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북미 정상이 처음 만난 싱가포르에서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평가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싱가포르 합의의 주요 내용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We actually signed an agreement in Singapore, and we actually had two very good meetings. You would have been at war right now with North Korea if I weren't president. 청와대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종전선언 같은 구체적인 북한 안전보장 방식이나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제재 완화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가 회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것은 비핵화 협상이 북한과 미국의 몫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만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고 북한에 무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혀 앞으로 진척될 북미 협상 결과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만약 자신이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미국과 북한은 전쟁 상태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핵실험이 오랫동안 없을 만큼 북한이나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3차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회담이 열린 뉴욕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헬기를 띄우고 차선을 완전히 통제하는 등 철통 같은 경호 속에 회담장에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다고 운을 뗐습니다. 사례로 북한이 아주 오랫동안 핵실험을 하지 않았으며 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미군 유해와 북한에 억류됐던 인질이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no lessening of the sanctions. There's only been an increasing of the sanctions. But very importantly, we have our hostages back, and that was a very big deal. And we got our hostages back. We have the remains of our great heroes from the past back, a lot of them, and they're coming in. And they actually have a lot of them ready to start coming in again. So a lot of things have happened. 이는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음을 나타내는 방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3차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유엔 총회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김정은 위원장과 곧 만남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세 차례나 말했습니다. Well, we'll see. Right now, people would like to see that happen. I want to know what's going to be coming out of it. We can know a lot before the summit takes place. We had really two very successful summits. 다만 북한에 대한 제재는 비핵화 전까지는 유지하기로 한미 정상이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도 다른 나라도 많이 있는 만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 두 정상이 논의한 내용들은 곧 이어질 북미 실무협상에서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뉴욕 인터컨티넨탈 바클레이 호텔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두고 여야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 질서를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맹탕 회담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이번에도 여야 정반대 입장을 내놨군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회담 결과에 기대감을 내비쳤지만 자유한국당은 의미 없는 회담이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새 질서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앞선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평가하면서 3차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열어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 표명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과 함께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종료 결정에 따른 한미 동맹의 균열 우려도 완전하게 불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회담은 의미 있는 진전도, 발전도, 성과도 없는 맹탕 정상회담이었다고 혹평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말한 것을 볼 때 한미 동맹이 과연 튼튼한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한미 동맹과 안보는 모두 위태롭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모두 발언은 국민들을 안심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현실 인식과는 거리가 있는 위험한 발언들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구체적인 성과는 없이 기존 입장의 재확인에 그친 회담을 위한 회담이었다면서 문 대통령이 국익에 대한 고려 없이 기승전 북미 대화에만 매달리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 오늘도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 모두 조국 장관 관련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 의혹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별건 수사 우려를 전하며 오늘도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조국 관련 수사에 있어서 피의 사실 공표가 더 심해지고 있다면서 법사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부분을 고발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조국 공격에 총력을 다하는 야권을 향해서는 장외투쟁에 이어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까지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면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은 오늘도 조국 비판에 집중했습니다. 한국당은 수많은 혐의에도 조 장관이 공개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에도 비판의 칼날을 겨눴는데요. 이해찬 대표가 검찰 수사를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라고 비판한 것은 아전 인수격 해석이라며 국정감사 증인에서 조국 관련 증인 채택을 반대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정보위, 교육위, 기재위 등 상당수 상임위가 전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로 다음 달부터 진행될 국정감사 계획을 협의하고 있는데 조 장관 관련 증인의 채택 여부로 여야의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정하는 한미 간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치열한 기싸움이 펼쳐질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드디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내일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 협상 체결을 위한 첫 번째 회의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지난 10차 협상 체결 때도 10번이 넘는 회의를 진행했던 만큼 앞으로 한미 간 치열한 수싸움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첫 회의에는 우리 측 수석 대표 인선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10차 협상을 이끌었던 장원삼 대표가 참석하고 미국 측에서는 새로운 제임스 디아트 협상 대표가 수석 대표로 나섰습니다. 전임 대표가 새로운 협상 첫 회의를 맡는 것은 다소 이례적입니다. 수석 대표 인선 절차와 협상 일정 조율을 동시에 진행해 왔는데 인선 작업이 예상보다 늦어졌다는 게 우리 정부 설명이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분담금 대폭 인상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일종의 지연 전술을 쓰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운용을 위한 직간접 비용에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연간 50억 달러가 소요된다는 주장으로 이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금액에는 전략자산 전개나 주한미군 인건비 등이 포함됐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을 지출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 되려면 주한미군 지휘협정, 그러니까 이 소파 개정 같은 복잡한 협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년 적용을 위해서는 늦어도 2월쯤에는 협상이 타결돼야 하는 만큼 우리로서는 협상이 늦어져도 불리할 게 없다는 겁니다. 장 대표는 11월쯤 주 뉴욕 총영사로 부임할 예정이어서 다음 회의부터 새로 임명된 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수석 대표로는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재부 출신 인사를 대표로 임명해서 미국의 인상 요구를 항목별로 꼼꼼히 따지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오늘 첫 회의에선 미국이 증액을 요청하며 그에 따른 근거를 설명하면 우리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 측 기여 내역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제 현직 법무부 장관을 처음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11시간이나 걸려서 이 배경과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자녀가 지원하거나 또는 다니고 있는 대학교 4곳도 압수수색을 하면서 자녀 입시 부정 의혹을 중심으로 전방위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 출입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어제 압수수색이 꽤 길어졌는데 이 현장에 박 기자도 나가 있었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제가 어제 서울 방배동 조 장관 자택 앞 현장에 나가 있었는데요. 오전 9시쯤 조 장관 자택으로 들어간 검사와 수사관들은 저녁 8시가 되어서야 빠져나왔습니다. 꼬박 11시간이 걸렸는데요. 어제 자택에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와 자녀들 그리고 변호인들도 함께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보통 자택 압수수색에 걸리는 시간보다 상당히 오래 지체됐는데요. 이에 대해 어제부터 문의가 잇따르자 검찰이 간만에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먼저 조 장관 가족이 변호인 참여를 요청해 이를 기다리느라 시간이 지체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변호사 입회 뒤엔 압수물마다 대상 범위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어 모두 2차례에 걸쳐 법원에 추가 영장을 발부받느라 집행에 시간이 걸렸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배달 음식을 주문해 시간을 끌었다거나 금고 압수를 위해 금고 기술자를 불렀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식사 주문도 수사팀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으면 가족들도 식사를 할 수 없다면서 권유를 했기 때문에 한식을 주문했고 식사 대금도 별도로 지불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네, 어제 이 압수수색 조 장관 자녀 입시 부정 의혹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미 제출된 조국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십 증명서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직인이 빠진 미완성 증명서가 나왔다고 전해져 위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또 이 하드디스크 교체 과정에서 동원됐던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증권사 직원 김모 씨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자택에 있던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줬다는 건데요. 하드 교체 작업 중 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김 씨 측 진술도 앞서 YTN 보도를 통해 알려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아직 제출되지 않은 하드디스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어제 압수수색에서 이를 확보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자택뿐만 아니라 자녀가 지원했던 대학교 4곳도 압수수색했는데요. 연세대와 이화여대, 아주대 등 조장관 자녀가 지원한 대학교 4곳입니다. 문제가 된 표창장이나 증명서가 실제로 제출되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어제 압수한 증거물들을 토대로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압수물 분석과 함께 이 수사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정 교수의 소환 언제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검찰이 추가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야 하는 만큼 정 교수 소환이 예상보다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기 때문인데요. 다만 검찰이 정 교수를 공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르면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에는 정 교수가 검찰청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조 장관 부인뿐 아니라 본인도 의혹에 대해서도 피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조 장관은 어제 퇴근길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불편한 심정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강제 수사를 경험한 국민들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정 교수도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는 기사는 오보라며 검찰 소환과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조 장관 직접 조사 관측이 나오면서 파장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관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농가가 4곳으로 늘어난 가운데 인천 강화에서 의심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또 최초 발생한 이 파주 농장과 나머지 확진 농장 3곳 간에 역학관계가 있는 것으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선욱 기자. 네, 행정정책부입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 인천 강화에서 또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고요? 네, 오늘 오전 인천 강화 지역의 한 농가에서 의심 사례가 또 발생했습니다. 강화군 송해면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 상태를 파악하던 중에 1차 체열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시료를 건네받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2차 정밀 검사를 하고 있으며 저녁쯤에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농가는 돼지 300여 마리를 기르고 있고 폐사되거나 이상 증상을 보인 돼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한강 이남인 김포에서 처음으로 확진 판정이 나왔는데 중점 관리 지역 6개 시군이 아닌 곳에서 의심 사례가 발생한 건 강화군이 처음입니다. 네,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발병한 곳이 파주인데 이 아침에 파주에서 추가 발생이 또 확인됐죠? 오늘 새벽 4시쯤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돼지 농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농장은 돼지 2,300여 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발생한 경기도 연천군 백항면 농가에서 6.9km 떨어진 방역대 안에 있는 농가입니다. 정부는 어제 오후 6시 반 의심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 초동 방역팀을 보내 외부 접촉을 차단하고 정밀 검사를 벌였습니다. 농장 주인은 어미돼지 3마리가 유산 증상을 보이고 다른 1마리가 폐사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저녁 7시 반쯤 김포시 통진읍 가현리 돼지 농가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이 농장에 1,800마리를 포함해 발생 지점 반경 3km 이내 8개 농장 3,200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병이 확인된 곳은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을 시작으로 18일 연천군 백항면, 어제 김포시 통진읍에 이어 오늘 새벽 파주시 적성면 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동안 감염 경로가 나온 게 없어서 좀 답답했는데 이 발생 농장 간의 역학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죠? 네, 처음 발생한 곳이 파주시 연다산동 농장인데 이 농장과 나머지 확진 농장 3곳이 역학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두 번째 연천, 세 번째 김포, 네 번째 파주 농장 3곳 모두 첫 번째 농장과 차량 이동이 있었고 역학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들은 3주 동안 차량 이동이 금지되기 때문에
1차 발생한 농장을 출입한 차량 때문에 전파됐다고 예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의 설명대로 확진 이후의 차량 이동이 원인이 아니라면 최대 잠복기인 첫 발생 이전 3주 사이에 전파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차량 이동을 포함해서 사람과 축산물, 음식물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경기도 이외 지역으로 번지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은데 정부가 두 번째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어제 저녁 김포 농가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오자 저녁 7시 반부터 48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17일과 달리 이번에는 경기도와 인천, 강원도까지 3개 시도에 중지 명령이 발동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돼지 농장과 도축장, 사료 공장의 사람과 차량 등은 내일 저녁 7시 반까지 48시간 이동이 금지됩니다. 어기게 되면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이동 중지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확진 판정이 나온 김포를 중심으로 방역대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아침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9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죠. 북미 대화를 견인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이었는데요. 자, 한미 회담과 유엔 총회에 집중해야 할 문재인 대통령. 그런데 길어지고 있는 조국 정국, 이 국내 상황에도 고민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북미 협상 전망과 정치권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개건 교수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미 정상의 9번째 만남. 두 정상은 북미 회담에 기대감을 나타내는데요. 주요 장면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보고 오시죠. 지난번 대통령님의 한국전 방문은 행동으로 평화를 보여주신 아주 세계사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조만간 제3차 한국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 간의 지구 협상이 열리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아마도 한반도의 역할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지면 아주 세계사적인 대해지는 업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Well, we'll see. We had really two very successful summits. There's been, as you know, there's been no lessening of the sanctions. There's only been an increasing of the sanctions. If we can, that'll be great. And if we can't, that's fine. We'll see what happens. I will say this. If I were president, we'd be at war with North Korea, in my opinion. We'd be at war with North Korea, in my opinion. We're getting along very well with North Korea. I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두 정상은 최근 북한의 대화 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정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미 실무 협상에서 조기에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네, 주요 장면 보고 오셨는데요. 지금 9번째 정상회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뉴욕 숙소에서 열렸는데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 숙소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회담을 연 건 처음입니까? 네, 뭐 그렇다고 지금 얘기를 예. 하고 있는데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큼 각별하게 이번 회담에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억을 조금 복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30일 판문점 회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장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또 그렇게 회담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우리 정부의 역할도 꽤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한창 이제 대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그 3차 북미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고 또 북미 실무협상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사실은 도움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상징적으로 아마 숙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사실 말씀하신 대로 북미 대화가 이렇게 막혀 있을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해왔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역시 트럼프 대통령 치켜세우기, 상상력과 대담함이 놀랍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특유의 오늘 나 아니었으면 북한하고 미국이 전쟁 상태였을 것이다. 이런 뭐 자화자찬성 발언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두 정상 간의 대화 의지는 좀 오늘 확인이 된 셈이에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한에 관련돼서는 강경파라고 볼 수 있는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해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 속에서 지난번 6월 달에 만남이 있었고 뭔가 실무 협상을 거쳐서 올해 안에는 제3차 북미 회담을 이끌어낼 거라는 기대감과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연임 계속 발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얘기가 나온 것처럼 오바마 전 대통령과의 비교를 통해서 북한 문제가 더 이상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지 않고 미사일 도발을 하는 미국에 대한 위협을 하지 않는 정도의 외교력을 내가 펼치고 있다. 아마 이 정도 선에서 재선으로 가는 길목에 북한 리스크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과거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과 2019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상당히 다릅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먼저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견인하기 위한 역할들이 있었는데 2019년도 2월달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로 귀결되고 난 뒤에 오히려 북한은 대한민국을 향해서 협상에 빠지라고 하는 맹비난들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북미 3차 회담을 이끌어내는 견인차의 역할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뭔가 획기적이거나 새로운 제안들을 내놓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남북 관계, 북미 관계, 그리고 비핵화 협상 진전을 이루려고 하면은 뭔가 북한과 미국 사이에 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3차 정상회담 열릴 것인가 이런 기자들 질문이 오늘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나도 궁금하다. 좀 두고 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 국정원에서 그 국회 정보위 업무 보고를 했는데 북미 간에 아마 실무회담이 2, 3주 내에 열릴 것 같고 이게 잘 되면 연내에 한미 정상이 만날 것 같다. 이런 가능성을 언급을 했거든요. 곧 열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시작은 됐다. 이미 시작은 됐다. 예,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북한과 그 미국 사이에서 실무 협상 재개를 위한 준비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신호들은 이미 다 계속 보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는 그런 이제 물밑에 있는 흐름들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을 테니까 2, 3주 내에 북미 실무협상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이고 북미 실무협상이 일단 시작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이번에는 합의문을 도출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하노이 정상회담 때에는 노딜로 간 것은 미국 쪽에서 포괄적 합의를 요구했던 거잖아요. 이른바 이제 볼턴이 주장해 왔다고 하는 리비아식의 모델을 내세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선 핵폐기 후 그다음에 보상을 해주겠다 이제 이런 방법들을 들고 나왔는데 그게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국 쪽에서 알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알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볼턴이 교체되고 트럼프 대통령도 리비아식 모델은 이제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과 미국이 중간에 어떤 지점들을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그게 과연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포괄적 합의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기존의 북측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것처럼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 플러스 알파가 뭐가 더 덧붙는 이런 방식이 될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거는 판이 이제 달라졌으니까 과거에 우리가 중재 방식의 어떤 중재자 역할이라기보다는 이번에는 궤도 북미 협상에 있어서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궤도 이탈 방지를 위한 촉진자 역할을 할 것이다. 일단 열차 위에 탔기 때문에 그 열차가 좀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새로운 셈법 안 가져오면 안 만나겠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뭔가 이제 계산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에 선거 치러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 북한 문제 관련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혹시나 그래서 3차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평양에서 열리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는데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꽤 낮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낮다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예, 현실적인 문제를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획기적인 진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미 6월 달에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실무 협상이 있을 거라고 했지만 그 뒤에 새로운 진전들은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 있었던 싱가포르 회담과 올해 있었던 하노이에서의 두 가지 회담들을 잘 지켜봐야 되는데요. 싱가포르 회담에서 굉장히 많은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 오히려 제대로 나온 결과물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미국 내의 여론에 직면하게 되면서 잘못된 외교라는 평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좁아지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올 초에 있었던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로 귀결됐을 때는 사람들이 다 스몰 딜 혹은 중간 딜이 않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상태로서의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는 선에서 적정한 상태로 북한과 협의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한 겁니다. 오히려 미국 워싱턴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측면 입장에서도 차라리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노딜이 더 낫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북한이 과거의 셈법과는 전혀 다르게 비핵화에 대한 충분히 진전될 수 있는 의지를 바탕으로 나오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협상들을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건데 북한 입장에서도 분명하게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획기적인 진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재선 가도 속에서 국제에 있는 수많은 정세 중에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정도 수준에서 관리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면 지금은 오히려 더 다급해진 측면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뭐 양측의 입장이 얽혀 있기 때문에 아까 김성화 평론가 얘기한 대로 중간에 어느 지대를 찾느냐 이 부분이 이제 협상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한일 관계가 얽혀서 이제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의 시각들이 조금씩 나왔었는데 오늘 이 한미 동맹 부분에 대한 어떤 언급이 있을까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었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서 동북아 평화의 핵심 축이다 한미 동맹이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소미아 협정 종료할 때 그때 굉장히 많이 거론됐던 사안이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이 있고 미국이 이제 아시아 회귀 전략을 선택할 때 미일 동맹을 그 군사 동맹에 있어서 축으로 세우고 우리는 그 부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미일 군사 동맹의 핵심 축이 바로 지소미아 역할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동아시아의 군사 안보 동맹에 있어서 핵심 축이라고 하는 게 바로 한국이다. 한미 동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지소미아로 인해서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한국 일각의 시각 그리고 미국에서도 백악관에서도 굉장히 불편한 시각들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에 있어서 한미 동맹의 축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한미 동맹 오늘 뭐 중요하다 강조한 내용은 나왔는데 방위비 협상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협상이 진행 중인데 우리 측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지금 나오는 안이 너무 달라서요. 네.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한 이 방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종 명목들을 다 들어서 실질적으로 나오는 게 한 6조 정도 된다. 6조. 지금의 6배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지금 있게 되는 방위비 분담금도 2018년도에 1년짜리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맺게 된 협정이 8.2% 인상이었거든요. 사실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적지 않은 인상 금액이었고 우리가 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라는 것은 과거의 전례에 따라서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의 인상 금액을 정한 다음에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1년밖에 단기적으로 결정하지 않게 된 배경들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급격한 인상은 없을 거다라는 게 정부의 주도적인 평가였거든요. 하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약 나오게 된다면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중요한 한미 동맹의 축을 금전적인 문제로서 치환시켜버리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이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헬리콥터를 타고 제일 먼저 바라봤던 게 네. 평택 미군기지. 바로 이 캠프 험프리스를 찾아보면서 이렇게 많은 공간들을 우리가 주한미군에게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우리가 상정되지 않았던 보다 많은 자산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과정에서 이렇게 지난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네. 정말로 동맹의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예. 깊이 있는 고민까지 하게 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미국 입장 말씀해 지금 말씀하신 걸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마치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미국이 분담금 요구 더 많이 요구하는 게 한미동맹이 흔들려서 분담금을 많이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군사적 안보적 입장에서 바라볼 때, 뭐 지금 그 무역도 마찬가지지만 보유 무역주를 선택하고 있고 각각의 국가들이 안보를 스스로 지역 방위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미국이 기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돈을 대라.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식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한테도 요구하고 있고 유럽에 있는 국가들한테도 똑같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협상의 첫 번째 협상국이 지금 우리나라라서 관심이 더 모아지는.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협상을 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이제 남았거든요. 네. 내년에 시작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본이 시작될 때 한국이 이만큼 올렸으니 일본도 올려라고 얘기할 거고 지금 나토를 향해서도 똑같이 압박을 넣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한미동맹이 흔들렸기 때문에 뭐 군사비를 더 내라고 한다거나 군사 뭐 그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한다거나 그거는 아니다.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요. 만약에 한미동맹을 미국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한국한테 이렇게 무턱대고 1조 원 정도의 분담금을 그 부담하고 있는 국가한테 6조 원을 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닐까 싶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분담금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6조 원을 다 들어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제가 뭐 대통령이든 정부 입장이라 하더라도 1조 원에서 어떻게 6조 원을 올립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일단은 좀 더 많은 분담금을 받기 위한 협상 전략으로서 6조 원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협상 기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좀 더 많이 올려준다 그러면 저는 5년짜리 계약을 하자고 더 우리 정부가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액과 어떤 기간을 같이 협상을 해야 된다. 뭐 협상이 이제 시작 단계니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노벨 평화상 많은 이유로 내가 탈 것 같다. 오바마와 달리 공정하게 준다면 내가 받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전망을 계속 물어보게 되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 노벨 평화상 받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거의 전무하다라고 볼 수 전무하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아베 네. 총리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돈독한 관계 등을 유지하면서 노벨 평화상 등에 대한 추천을 했다 이런 얘기를 널리 알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도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다 함께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르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는데요. 실질적인 비핵화 등을 담보로 하고 있는 평화에 관련된 선언은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뒤따르게 되는 후속 조치가 전무한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거듭 평화를 회방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발사 도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담 속에서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 측면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별것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 노벨 평화상이 돌아가긴 참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만 가능성. 아니요, 우리가 뭐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평화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노벨 평화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가도 된다고요. 평화만 얻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제대로 풀고 지금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국제사회가 평가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럼 뭐 노벨 평화상 그 이상 가져가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할 것도 많은데요. 지금 국내적인 상황도 복잡해서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어제 사상 초유의 그 법무부 장관 자택에는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11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여야는 먼지털이식 수사다. 아니다. 원칙대로 수사하는 것이다. 입장이 확연히 갈라진 모습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추가로 나온 이야기까지 영상으로 모아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검찰이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압수수색하는 수사관들이 11시간 동안 있다 보니까 뭐 식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짜장면도 배달시켜 먹고. 네, 중국집에서 배달시켜 먹었다고 해요. 검찰이 뭔가를 강한 의도를 가지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옥죄고 있다, 조여들고 있다. 수사 과정 전체를 과연 이게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 네. 어제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을 보고 말았습니다. 피의자 신분의 법무부 장관이 끝까지 자리를 버티다가 결국 11시간 압수수색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남긴 헌정사의 큰 오점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정말 통제되지 않은 네. 브레이크 없는 그런 힘을 사용하고 있는 건지 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쟁점으로 한번 평가될 필요가 있다. 과연 이 공권력이 할 수 있는 일인가? 네. 총장이 지휘관 아닙니까? 지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신청하는 압수수색 영장마다 대부분 발부가 되고 검찰의 수사가 매우 탄탄하게 이루어졌고 혐의 입증의 자신감도 상당히 높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네, 어제 압수수색이 11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례적으로 좀 긴 시간 동안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는데 박스 2개 분량 자료를 확보했다고 하죠. 이게 확실한 증거가 없었을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자료를 발견해서 좀 길어진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섣부르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설명으로는 그런 거 아닙니까? 원래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던 대상을 특정했는데 그게 옮겨지거나 다른 데 가 있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추가로 압수수색을 영장을 2차례나 더 받는 것 때문에 압수수색이 좀 길어졌다. 이제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고요. 또 정경심 교수가 변호인이 와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게 적법하게 압수수색할 대상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 차이도 좀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압수수색 시간이 길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뭔가 증거인멸이나 아니면은 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걸 뭐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저는 뭐 이번에 압수수색한 것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바라볼 때 굉장히 불편할 수 있고요. 여권에서 볼 때도 굉장히 조국 장관을 겨냥한 압수수색 아니냐 이제 이런 정치적 의미에 있어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압수수색 영장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국 장관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굳이 해석을 한다고 하면 지금 먼저 소환 대상이 될 사람은 정경심 교수거든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하드를 그 펀드 매니저를 통해서 떼서 다른 데 가져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언급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집도 압수수색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한다.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소환을 위한 전 단계로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찰 수사가 좀 정상 범위를 넘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한국당에서는 신청하는 압수수색 영장마다 그런데 법원에서 발부가 된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굉장히 탄탄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영장이야 사실은 검찰은 청구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발부는 법원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인 건 대한민국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입니다. 그리고 이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 입장에서도 명쾌하게 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법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런 영장을 발부하는 것 또한 부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전에서부터 이렇게 압수수색이 길어졌던 이유는 영장에 대한 추가 발부가 필요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추가적인 영장의 발부까지 이루어져서 11시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던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정도에 되는 상황이라면 조국 장관 스스로가 사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깊이 고개 숙여서 국민에게 죄송하다 혹은 유감에 대한 표현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퇴근길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조국 장관은 단순하게 이제는 참고인 신분이거나 아니면은 부인, 가족 등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명확하게 피의자 신분 아니겠습니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지금 증거인멸 교사 또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한 혐의 등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알려진 내용처럼 자택에 있는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과정 속에서도 조국 장관이 자택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조국 장관이 자신 있게 얘기했던 이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운영 보고서에 대해서도 네.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조작하도록 만들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예. 새롭게 쏟아지고 있는 만큼 조국 장관이 이런 내용들 속에서도 여전히 법무부 예. 장관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좀 엇갈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11시간 압수수색을 바라보는 이 검찰 수사 과정을 바라보는 여야의 입장이 확연히 다른 내용 아까 듣고 오셨는데, 지금 민주당은 조국 장관 수사팀을 검찰에 고발하겠다. 자, 이런 입장입니다. 한국당은 거꾸로 또 장관직을 조국 장관이 더는 수행할 수 없다면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냉정하게 검찰 수사를 주시하겠습니다. 그러나 검찰발 피의사실 유포로 보이는 언론 보도만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아울러 별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못된 수사 행태로 검찰이 국민의 심판대에 오르는 불행한 일은 없길 바랍니다. 윤석열 시대의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의 정치로 복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검찰은 모든 국민이 검찰 수사 결과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직무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의미를 이 정권과 여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임 건의안 제출에 대해서도 다른 야당과 다시 한번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과 양심이 있는 다른 야당 그리고 일부 여당 의원들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네, 지금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대 피의사실 공표로 수사팀을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이 지금 나왔거든요. 국회 내에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 너무 이제 서초동으로 자주 가는 것 같다, 요즘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또 가면 뭐 합니까? 갔다 다시 되돌아오는데. 그건 정치 영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는 법조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과연 가능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좀 뭘 근거로 해서 직무정지를 시키는 건지 그게 예. 불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재판받는다 그러면은 국회의원직 그만둬야 되는 겁니까? 국회의원직 직무 수행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돼 있는 직접적인 혐의가 드러나는 게 뭐가 있죠? 언론 보도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조국 장관 직무 정지를 해야 된다?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네, 거꾸로 근데 민주당의 그 수사팀 고발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어서 말씀드리면 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기 위한 한 정치적 예.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그러니까 비단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국 장관 집에서 나온 하드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그 인터넷 증명서 파일이 나왔다. 이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 얘기가? 예. 누가 이걸 취재해 줬겠어요? 조국 장관이 그걸 얘기해 줬을까요? 아니면 정경심 교수가 얘기해 줬을까요? 딸이 얘기해 줬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국 장관의 반응을 보거나 한인석 교수, 지금 그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을 맡았던 한인석 교수 반응을 봐도 그렇고, 이거는 센터에서 발행한 것이 맞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믿을지 저도 아직까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 보이는 반응으로 볼 때 지금 현 시점에서 그걸 거짓말로 말하면은 훨씬 더 파문이 커질 수 있는데 예. 그걸 거짓말로 말했을 일은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가고 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는 거 환영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 수사하라고 얘기하는데요. 대신에 이런 식으로 피의 사실이 나가는 것, 이거는 검찰 스스로도 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피의 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이제 어떤 제도적인 손을 보겠다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하고 국민의 알 권리 부분 어느 정도에서 이 절충점을 찾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한 토론회 과정 속에서도 고위공직자의 수사에 관해서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온 바가 있고요. 지금 현재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와 함께 상충되고 있는 측면에서 국민적 여론을 물어보게 된다면 저마다 견해가 다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일관된 기준을 정립하지 않았고 조국 장관 스스로가 과거에 해왔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고 나서 이러한 일에 대한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한 이 준칙 개정을 하겠다라고 하니 당장 당정청 회의를 거쳐서 나온 결과조차도 조국 장관 수사권에는 그러한 내용들을 개입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그 이유를 밀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각종 의혹들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가 좀 무리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특히 집권 여당 내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 국민이 제기하고 있는 수많은 의혹 제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제대로 된 검찰 수사를 보여주지 못하면 아주 지극히 당연하게 특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이 모든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의 수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거 박영수 특검 시절에 했던 이야기처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조성되지 않을 정도로 명백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들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 검찰 수사 결과 과거의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와 비교해 보면은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내용들, 사건에 대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내용들의 양적 보도나 질을 한번 좀 따져봤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뭐 녹취록, 정경심 교수의 녹취록 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육성에 대한 실제 내용들 우리가 하나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가 상당히 제한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일단은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어느 듭니다. 쪽에 무게를 둬야 되는지 이거는 뭐 바라보는 분들의 견해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라서요. 과거에도 문제였고 지금도 문제였으면 어떻게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정리를 하는 것이 맞긴 한데 어느 정도 선에서 절충점을 찾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검찰의 수사 상황들이 계속 나오면서 진보 인사들의 입장도 조금씩 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전히 조국 지키기에 나선 분도 있고요. 반대로 실망하고 탈당하겠다 이런 분도 있는데요. 차윤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진중권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가 최근 정의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정의당이 조 장관을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은 것 등을 포함해 정의당이 조국 사태 대응 과정에서 보인 태도에 실망해서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정의당 지도부가 당적을 유지하는 쪽으로 진 교수를 설득해서 최종 탈당 여부는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공재영 작가는 SNS에 진중권 교수의 행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가 부르면서 친했던 동기동창인 그라서 뭐라도 말을 할 줄 알았다라고 운을 뗐는데요. 돈과 권력을 주면 한국당에 갈 수도 있겠다라면서 좋은 머리도 아닌지 박사도 못 땄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공 작가는 또 검찰의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오늘 압수수색과 짜장면에 상처받은 건 그와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면서 민주주의를 살고자 했던 수많은 국민의 가슴이 짓밟혔다고 했습니다. 박지원 대한정치연대 의원도 조 장관의 압수수색이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먼지떨이식 수사라면서 이렇게 하면 세상에 성할 사람 없다고 조 장관을 옹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11시간 7명이 나와서 그렇게 강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사실 먼지털이식이 아닌가. 그렇게 먼지털이식으로 하면은 이 세상에 성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포털 실검에 우리가 조국이다, 진중권, 공정 이 이름들이 계속 떠 있어서 무슨 일인가 이렇게 봤더니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지금 원색적인 비난도 오가고 서로의 공방 속에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는 여론이 너무 자꾸만 양분되고 극단화되고 있는 거.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점차적으로 수습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지적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공지영 작가가 진중권 씨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가 정의당을 탈당하려고 결심했다고 하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요. 본인 스스로의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당 당원 가운데 데스노트에 조국 장관을 올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는 게 그게 오히려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의당 당에서 그동안에 데스노트 올려왔는데 이번에 안 올렸는데 아무 말 안 하고 당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탈당하실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의당의 선택은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조국 장관에 관한 혐의가 일단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직접 가서 설명도 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진보 전체의 어떤 위기의식이 같이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법개혁과 그리고 정치개혁 문제가 같이 연동되어 있는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고심 끝에 내린 지도부의 결정이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당원들은 과정이나 절차에 공정함이 없는데 어떻게 조국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반발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걸 감내하겠다고 생각하고 지도부가 결정한 것이니까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지을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대신에 저는 공지영 작가가 비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의당 당원이 아니잖아요. 그 공지영 작가는. 그러니까 저 진중권 교수가 정의당에서 탈당하느냐 마느냐는 그 개인적인 결정이지 그걸 뭐 그렇게 비난할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개인 인신 모독 같은 그런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비판할 이유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20대 국회에 들어서는 지금 싸울 땐 동물국회고 일할 때는 식물국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국감 일정 합의는 했습니다만은 또 증인 채택 문제 가지고 공방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청문회 때도 똑같은 모습을 봤는데요.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증인 채택 문제는 여야 간의 힘겨루기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는데요. 올해는 특히 더 할 것 같고 사실 지난 청문회 과정들을 지켜보게 됐을 경우에 증인 채택에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났습니다. 관련된 핵심 증인들에 대해서 오촌 조카가 직접 전화를 통해서 회유했다라고 하는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정경심 교수가 SNS 등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피력하고도 하는데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바로잡기도 하고요. 청문회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충분히 다 지켜볼 수 있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사건의 진실들을 밝힐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고요. 다만 국회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조국 국감으로 끌어당기기보다는 조국 장관 이슈를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꼭 나눠야 되는 그런 정책적 과제들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입시에 관련된 입시 공정성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사모펀드에 관한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풀어야 된 입법적으로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들이 이제 공이 국회로 많이 넘어간 만큼 국정감사와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런 관련된 대안들까지도 좀 많이 쏟아낼 수 있는 역할을 많은 국민들이 기대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조국도 좋고 조국 청문회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 준비하는 것도 다 좋고 하는데요. 오늘 보도된 내용도 나오지만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자유한국당 반대로 270일 동안 단 한 번도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유치원 3법 논의 안 하고 본회의로 상정됐습니다. 이런 거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 국감, 기관들이 돈 잘 쓰고 있는지, 일 잘하고 있는지 이거 살펴보는 자리니까 뭔가 생산적인 어떤 국감이 돼야 되겠다. 두 분 의견 이렇게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개공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그 국감 의사 일정 나경원 대표가 이제 조국 장관 관련한 국감을 하겠다는 입장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조국 관련적인 걸 받기 힘들다 이런 거. 이건 지금 안 돼. 안 되겠다. 이거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살려면 이 드림 축구 모든 소재를 키워야 돼요. 지금 해외 200만 분이나 수출했거든요. 우리가 이 산업을 키워야 됩니다. 굉장히 예민하네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 어떠세요?
이거 좀 꺼주세요. 어떠신가요? 좋네. 강아지 구충제가 때 아닌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이걸로 암을 치료했다는 미국 폐암 말기 환자 사례가 소개됐기 때문인데요. 펜벤다졸, 약 이름은 아니고 이 약에 들어가는 성분 이름입니다. 세포 분열을 막는 특성을 살려서 구충제로 개발이 됐고 미국 사례자는 이 성분이 들어간 파나쿠어라는 약을 먹었습니다. 세포가 기능하는 것들을 억제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기생충에 있어서는 당 섭취를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기생충은 마비 상태가 초래되고 세포가 죽게 된다는 거거든요. 항암 치료, 그러니까 항암제로서의 그 가능성, 잠재적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죠. 원래 구하기 어려운 약은 아니었습니다. 동물병원에 강아지와 함께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약국에서 강아지 없이도 그냥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물량이 없습니다.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나쿠아 같은 경우는 거의 품절됐고요. 지금은 아마 우리나라에는 없을 겁니다. 대부분 다 사가버렸어. 이제 그런 성분 들어가 있는 제품 몇 개는 아직까지 그냥 유통이 되고 있고요. 물론 구충제라도 이 다른 효능이 발휘될 수도 있습니다. 개발 또는 사용 과정에서 원래 기대했던 용도와 다른 효능을 보이는 약,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를 들 수가 있는데요. 고혈압과 협심증에 좋은 줄 알았는데 임상시험 도중에 발기부전 치료 효과가 발견이 된 겁니다. 문제는 이 펜벤다졸은 아직 임상시험,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다른 개입 요인 없이 장기간 효과를 증명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쥐와 같은 동물을 상대로 관찰한 논문은 있습니다. 또 일부는 종양을 억제하는 항암 효과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펜벤다졸을 먹어서 암이 치료됐다고 주장하는 사례를 일반화할 수 없는 건 다른 약의 개입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사례자는 앞서서 다른 신약 임상시험에도 참가한 상태였습니다. 새로운 항암 치료제나 아니면 기존에 받았던 치료제가 효과를 발휘했을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는 상황이죠. 그 임상시험의 연구 결과를 보려면 일단 환자들을 모집을 하고 두 그룹으로 나눠서 최소한 수개월에서 1, 2년 정도는 관찰을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죠. 급성 간염과 같은 일부 부작용도 보고됩니다. 사실 약의 정확한 용법이나 용량을 알아내는 게 가장 어렵고 그래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필수인데요. 미국 사례자는 하루에 222mg에서 500mg의 펜벤다졸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월, 화, 수, 사흘을 먹으면 목, 금, 토일 이렇게 나흘은 복용을 중단했고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똑같이 먹는다고 효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용 금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더는 손을 쓸 수 없는 말기암 환자의 간절함은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누구에게나 통하는 항암 의약품은 없습니다. 앞서 개똥쑥 그리고 차가버섯과 같은 식품류도 모든 암을 이기는 만병통치약처럼 한때 인기를 끌었습니다. 너무 큰 기대는 그만큼 큰 실망을 가져오는 만큼 맹신하지 않으면서도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에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다소 쌀쌀했지만 지금은 햇살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24.2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26도까지 올라서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쾌청한 가운데 공기도 깨끗합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자외선이 강합니다. 외출하실 때에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 26도, 부산 25도로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내륙 지방은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방에 가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무척 쌀쌀해지니까요. 얇은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네, 화요일 뉴스앤이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노종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